예, 그리고 안개, 또 여기 안개가 또 나와요. 영화 보면은 이제 안개가 나오는데, 그 안개는 영화 속에서 현실과 초현실, 무의식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리덕스라는 이제 그 확장판,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를 보게 되면은 그게 3시간 40분짜리죠. 거기는 이제 원래 영화에 없던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제 프랑스 농장 시퀀스가 있어요. 프랑스 저택으로 들어가는 그때 이제 이 안개가 막 있습니다. 안개. 그 안개를 뚫고 어디 갔더니 프랑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식사도 하게 되고 또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기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이제 그 미국 이 올라드에게 그 이 전쟁 베트남과 전쟁은 의미 없는 전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영화가 개봉될 때는 이 장면을 이제 정부에서 검열을 하진 않았겠지만은 그런 내용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뺀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리덕스 때 넣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 프랑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건 의미 없는 전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월라드는 프랑스의 한 미마 한 이제 그 어떤 부인과 함께 어떤 같이 환각에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얘기를 하죠. 여자가 자기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이제 죽었는데 그 남편한테는 죽이는 면과 사랑하는 면이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신인지 인간인지 모르겠다라고 남편이 얘기했대요. 예, 근데 그 여인은 월라드에게 당신은 양쪽 모두 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살아있어요. 그것이 진실이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표현된 프랑스 여인의 남편은 월라드인 동시에 커츠의 이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한 이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신과 인간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죽었고 월라드가 살아있는 유일한 진실이라는 것은 월라드가 앞으로 커츠를 살해하고 새로운 군주가 될 것을 암시하는 복선이라는 거죠. 여기서 새로운 군주라는 건 새로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과거의 희생제의에서는 왕이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올라드는 이 프랑스 그런 부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신이자 인간이라는 그러한 위치로 위치에 그 지워진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은 그 특히 그런 캄보디아 그 국경에 있는 캄보디아의 그 부족 커츠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부족 그 거주지 커츠의 거주지를 보면은 해골들이 막 널려져 있습니다. 해골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고대 의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도구로서 영혼과 접촉을 이루거나 땅의 비옥함을 증가시키는 수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골로 둘러싸이는 것은 이 영화가 희생제의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월라드가 이제 커츠와 이제 드디어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살해 과정이 바로 희생제의인 것이죠. 그래서 커츠는 반신반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츠도 그렇고 월라드도 그렇고 인간과 신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신반인적인 이미지가 바로 얼굴은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으로 처리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은 빛이라는 것은 반은 신이고 어두운 부분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빛과 어둠의 이중적인 그런 모티프가 제시되고 있죠. 그리고 커츠가 또 초반에 물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를 막 씻죠, 그죠? 그런 것은 일종의 세례,
자기가 이제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앞의 일, 그 미래의 일을 일종의 복선으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도. 또 커츠가 등장한 부분에 이 감독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에 제식에서 로망스와 황금가지 그 성경을 이렇게 놓아두고 있어요. 클로즈업점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T.S. 엘리엇의 할로우맨이라는 시를 또 읽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할로우맨의 시작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미스터 커츠 그가 죽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할로움이라는 것은 빈 사람이잖아. 텅 빈. 그러니까 무의식과 결여되는 무의식이 결여된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생명이 없는 정신세계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일종의 신과 연결되어 있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중요한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죠. 뭔가 생명의 원천을 이제 무의식이라고 본 것이죠. 근데 현대인, 특히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미군들, 그들은 이성은 있지만은 그런 생명의 원천인 그런 무의식적인 부분들은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로우맨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당시 현대인, 특히 현대 유럽인, 백인들 그렇게 많은 자연과 또 많은 사람들, 생명을 파괴하고 있는 그러한 유럽인, 백인들을 할로우맨으로 본 거예요. 할로우맨. 그 텅 빈, 무의식이 결여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현대인, 생명력이 없는 정신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성, 그런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아, 그런 탐욕과 탐욕 때문에 많은 타자들을 죽이고 정복하는 또 자연을 그야말로 생명을 죽이는 그러한 자아, 이성의 자아,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이성의 자아가 바로 이 무의식, 자기를 결여하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를 잃고 그러한 잘못된 그런 이성의 자아만 탐욕적인 자아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서로 통합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자기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회복을 하고 다시 자기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더 이상 이 현실과 맞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준 잘못된 그러한 낡은 그러한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은 제식에서 로망스에서 피저킹의 세약으로 그 땅이 황무지로 되었다는 것을 연상시킨다. 이 제식과 로망스에서 그런 게 나온대요. 피저킹의 세약으로 땅이 황무지가 된다. 그리고 또 이 T.S. 엘리엇의 시 황무지도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저킹의 세약으로 황폐해진 그의 왕국처럼 근대 문명의 공고한 정신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패배하고 물러난 그러한 그 미국의 상태가 일종의 공허한 정신 상태 그리고 또 황폐해진 그런 황무지로 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황무지의 왕인 피셔킹을 이제 죽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집단 무의식이 이런 영화를 만들게 했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 커츠의 살해 과정은 희생제의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커츠는 올라도 손에 죽기를 원하죠. 이처럼 죽음을 기다리는 커츠는 재생을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커츠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신이 이제 일종의 그런 폭력의 상징이죠. 그런 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폭력의 상징인데
그런 자신이 죽어야지만이 그런 인류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준 것이죠. 자발적인 희생. 그래서 제식의 시작에서 도우즈의 종말이라는 노래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물속에서 서서히 검은 칠을 한 월라드가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얼굴이 떠오르는 이런 장면은 월라드의 재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월라드가 앞으로 재생을 할 것이다. 커치를 죽이고 그런 또 복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월라드는 사원으로 가서 또 그게 또 사원이에요. 사원. 마치 의식처럼 사원이죠. 사원 속에 이제 커치가 있는 거죠. 가서 커다란 검으로 커치를 살해하고 이때 비가 내리죠. 그리고 비도 내리고 또 원주민들이 소를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죠. 그리고 소를 검으로 살해하고 있는 그런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교차 편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소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부족의 안녕을 위하는 그런 제식. 그런 제식은 또 소는 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소의 희생의식이 커치의 살해와 교차 편집된 것은 커치의 죽음의 희생제의적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커치의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희생제의라는 것이죠. 희생제의.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런 인류의 어떤 집단 무의식적인 그런 내용이 담아 있는 희생제의라는 것이죠. 이때 내리는 비는 생명을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말로가 재생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은 그렇다는 거. 물은 재생의 또 부활의 상징이기도 하죠. 또 커치는 또 영화에서 공포, 호러라고 그렇게 속삭이죠, 그죠? 그 공포는 바로 무의식의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무의식. 공포는 무의식. 왜냐하면 왜 공포가 무의식이냐면은 의식이 자아가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떨어졌을 때 무의식은 무서운 파괴력으로 의식 전체를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인간의 자아가 자기의 무의식을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식을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을 무시하고 계속 이것을 소외시키고 이것을 밀어내고 이러면은 그 무의식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의식 전체를 파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현대인이 정신병에 걸리는 그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속에 그런 무의식,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무의식, 보통 이게 어떤 꿈속에서 어떤 욕구로 드러나죠. 그런 욕구를 무시한다는 것이죠.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의식에 의해서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거나 그랬을 때 그 무의식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그 자기를 파괴할 정도로 무시한 그러한 힘을 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인이 자아 분열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정신병도 걸리고 이런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은 그런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이 되지 않고 이게 서로 자신의 무의식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무의식을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하고 그것을 무의식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그 욕구에 대해서 그 욕구가 충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계속 무시하다 보면은 결국 무의식이 폭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그래서 자기와 무의식은 의식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서도 커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커치도 공포가 친구가 될 때 공포는 더 이상 위협한 존재가 되지 않는다.
공포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 당신은 공포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인간은 그 무의식을 배척하고 자신의 욕구를 마구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자신의 무의식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이 친구가 돼야 돼요. 친구. 그랬을 때 문제가 안 생기고 마치 친구가 아니고 적이 됐을 때 이 무의식이 적이 됐을 때는 그야말로 엄청난 진짜 적이 만들어진 거죠. 영화에서 커츠를 죽인 월라드는 커츠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검은칠을 한 얼굴, 나중에 검은칠을 얼굴 하죠, 그죠? 커츠가 월라드 일행 중 한 명을 살해했을 때, 커츠가 이제 월라드의 그런 이 동행하는 사람을 이제 일행을 죽였죠, 그죠? 그때 이제 커츠가 얼굴을 이렇게 검은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검은칠한 모습과 똑같이 보이죠. 그게 이제 월라드와 커츠는 동일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커츠가 커츠를 죽인 검을 딱 가지고 나타나자 모든 원주민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즉 원주민들은 이제 새로운 커츠가 나타났다. 커츠가 죽고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은 일종의 신이에요, 신. 그래서 얼굴은 반은 빛이고 반은 어둠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커츠와 똑같이 그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커츠의 소리를 들고 있죠. 커츠는 또 자기 아들에게 모든 것을 꾸며서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죠? 월라드가 커츠를 죽이고 떠날 때, 마지막에 떠날 때, 월라드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한쪽에는, 영화 시작할 때와 같이 월라드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고, 다른 한쪽엔 신의 형상인 석상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월라드가 공포라는 말을 하면서 옆에 신의 석상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 되죠. 오버랩 됩니다. 그리고 커츠가 죽으면서 한 말, 공포가 울려 퍼지게 되죠. 이 장면은 월라드가 병든 왕을 살해하고 커츠를 살했던 거죠. 새로운 왕이 되어 만물 소생을 가져옴을 상징하고 심리적 면으로 월라드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했다. 그죠? 월라드가 본인이 자신의 그 나쁜 자를 죽이고 다시 태어났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월라드는 또 미국을 또 의미할 수도 있어요. 월라드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사람들의 어떤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자신을 버려야 된다.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이 영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커츠는 예정된 암순자를 끌어들임으로써 타인에 의한 자살을 결행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이는 공포를 체험한 인간으로서 가장 잔인한 인간이 되어 잔인함의 극치를 실천하는 후 스스로 복수하고 운명에 복수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 제목이 할 수 있지. 현재 이곳 바로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멸망의 시기인 것이다. 인류의 멸망은 악의 최고로 펼치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지옥의 목소리가 아니라 아파칼립스 나우죠. 아파칼립스 나우. 그러니까 현재 계시록. 현재 목시록. 지옥의 목시록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현재 목시록이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그러한 상황, 베트남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런 멸망의 상황이다. 인류 멸망의 상황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커츠를 죽임을 통해 가지고 희생제의를 한 것이죠. 이 멸망의 상황에서 희생제의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런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그런 희생제의라는 것을 조세 캠벨의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희생제의에 있어서 왕을 살해하는 제식
제식을 이 조세 캠벨 신화학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영웅의 임무는 아버지가 이제 용이 될 수도 있고 시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섭고 잔인한 왕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신화에서 영웅의 임무는 아버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살해하고 우주의 자양이 될 생명 에너지를 그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무의식이죠, 무의식. 그러니까 이제 그 의식의 나쁜 자의 낡은 자의 를 죽인다는 것은 기존의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이죠. 죽이고 그리고 이 생명의 에너지를 그 아버지의 굴레, 그런 자아의 굴레로부터 해방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과업은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서 성취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스스로가 그렇게 아까 커치처럼 스스로가 자기를 죽게끔 살해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 그 의지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성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어쩌면 신이 그에게 스스로 자신을 위한 제물이 되라고 의지를 심어줄지도 모른다. 이것은 역순적 논리가 아니라 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법으로 한 것뿐이다. 실제 용의 살해자와 용, 재관과 재물, 뒷부분 모두 하나다. 용의 살해자와 용, 그렇죠? 아까 이제 커츠와 올라드는 살해자와 또 살해를 당한 커츠는 결국 하나라는 것, 하나. 폭군이 아버지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르는 구체적 인물은 폭군이 아니야, 폭군인. 폭군인 아버지를 제거하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르는 구세적 인물은 오이디푸스죠. 오이디푸스도 그렇죠. 오이디푸스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죠, 그죠? 물론 모르고 죽였지만 죽이죠, 그죠? 그 구세적 인물은 그 아버지의 운명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고륙상전의 끔찍한 광경을 완화시키기 위해 전설은 아버지를 또 잔인한 숙부를 또 포악한 리무로스로부터 로분으로 출현시킨다. 그러니까 아버지로 출현시킬 수도 있지만 숙부로 잔인한 숙부 또는 포악한 리무롯이라는 캐릭터로 출현시킨다는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시해하지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한 개인의 자기 실현 과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자기가 자아를 죽이고 원래 자신의 무의식과 통합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통해서 자기 실현이 되고 자기가 보존이 되고 자기가 성장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아버지 하나, 아들은 하나다. 이것이 바로 세계의 종말 그리고 세계의 재개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세계가 종말, 그러니까 이 인류의 멸망이라는 거죠. 아포칼립스,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스.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제의라는 것이 바로 아포칼립스, 세계의 종말인 동시에 재개, 다시 태어난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셉 캠벨이 그 많은 신화를 분석을 하면 통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러한 모티프, 그러니까 희생제의의 모티프가 있다는 것이고 그 모티프라는 것은 결국은 죽음과 재생의 모티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집단 무의식 속에 살아있는 그러한 모티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개인한테는 개인화, 자기 실현의 이야기란 것이죠. 자기 실현. 그리고 또 집단에 있어서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 그러한 집단적인 그런 욕구라고 할 수 있죠. 집단 무의식의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적인 또 집단적인 욕구 이런 것이 또 드러날 수 있었다. 즉 기존의 현실 속에 낡은 자, 잘못된 이성에 의해서 그런 폭력과 많은 희생을 만든 그러한 나쁜 자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는, 다시 이 죽음과 재생을 만드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지옥의 묵시록 또는 아포칼립스 나우라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냥 이 소설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소설과 이 영화라는 것이 결국은 그런 인간의 집단 무의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어떤 집단 무의식, 그 희생제의의 집단 무의식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은 좀 너무 좀 영화사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정신 분석학 이런 쪽까지 우리가 좀 건드렸는데 그 집단 무의식까지 건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지옥의 묵시록의 마지막에 커츠 대령의 그런 스스로의 죽음에 대한 의문을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 의문이 좀 풀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집단 무의식, 희생제의, 이러한 이야기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어요.